웨딩드레스의 자락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여보,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자고 있어. 신혼 첫날 밤, 남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닫았죠. 하지만 서아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이에요. 드디어 시작이네. 그녀가 이 결혼을 선택한 건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후 5시의 웨딩홀은 봄 햇살과 사람들의 체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 200여 명이 빚어내는 웅성거림이 홀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사이로 흩어졌어요. 어딘가에서 피아노 연주가 흘렀고 웨딩홀 입구에 빼곡하게 놓인 백합과 작약. 화환에서 달콤하면서도 서늘한 향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하객들의 드레스 자락이 스칠 때마다 미세한 바람이 일었고 그 바람이 촛불을 가늘게 흔들었어요. 서아리는 그 모든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질로드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볼에는 홍조가 피어올랐고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객 중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신부가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이 순간을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왔다는 사실을. 박준서는 그날 눈부시게 잘생긴 신랑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턱선은 날카로웠으며 하객들에게 건네는 미소는 세련되고 능숙했죠. 그는 중견 건설사 박강산업의 외아들로 사람들 눈에는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비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천생연분이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진짜 천생연분을 아는 사람은 아리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박준서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결혼 8개월 전 할아버지의 서재에서였어요. 대한그룹 회장 서병철은 손녀를 불러 앉히고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흥신소 팀장 황희중이 직접 작성한 내사 보고서였어요. 박준서, 박강산업 대표 박근도의 외아들, 현재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 최윤아와 공모하여 혼처를 물색 중. 목표 대상은 자산 규모 3천억 원 이상의 미혼 여성. 접근 방식은 지인 소개 채널 활용. 혼인 후 정신적 압박을 통해 이혼을 유도하고 재산 분할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운용. 할아버지는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자가 내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다. 아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어요.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제가 처리해도 될까요? 서병철이 손녀의 눈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흔들림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덧붙였습니다. 다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할아버지. 그날부터 아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황희중 팀장을 통해 박준서에게 접근 경로를 열어주었고 지인 소개 자리를 직접 설계했어요. 첫 만남에서 아리는 박준서의 모든 말을, 모든 시선을, 모든 손짓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재산 규모를 확인하는 눈빛이 식사 중 2번 스쳐가는 것도 헤어지며 건넨 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말에 실린 계산도 아리는 전부 읽었죠. 그러나 그날 밤 아리는 집에 돌아와 오래 울었습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도구로 보는 시선이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슬펐어요. 재벌가의 손녀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다가오는 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했던 살. 진심인 척 웃어오는 얼굴들 뒤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읽어야 했던 시간들. 그 피로감이 그날 밤에는 유독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아리는 눈을 뜨며 결심을 다졌어요. 이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그리고 최윤아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황희중 팀장이 건네준 두 번째 파일에는 그녀의 이력이 담겨 있었어요. 박강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박준서와의 관계 3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스프레드시트 파일, 제목은 진행 현황. 거기에는 이전에 접근을 시도했던 여성들의 이름과 자산 규모, 그리고 접근 난이도를 표시한 별점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리의 이름 옆에는 별 5개가 찍혀 있었어요. 최윤아는 박준서에게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계획의 공동 설계자였어요. 아리의 재산을 분석하고 접근 전략을 짜고 박준서가 결혼한 뒤 아리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까지 두 사람이 함께 논의한 흔적이 통화 녹취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야, 결혼하고 나면 그 집안이랑 연락을 끊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이혼할 때 우리 편이 없거든. 알아, 오빠. 내가 시나리오 다시 짜볼게. 그 목소리들을 녹취 파일에서 처음 들었을 때 아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임채원 변호사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6개월의 교제 기간이 흘렀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간 자리, 아리는 박준서의 팔짱을 끼고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겨진 순간 박준서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는 재빠르게 화면을 뒤집었지만 아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발신자 이름 대신 등록된 이니셜 Y. 여보, 무슨 연락이야? 아, 회사 후배야. 내일 보고 건인데 급한 게 생겼나 봐. 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흐르는 사이 아리는 소파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차갑고 투명한 액체가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출렁임 하나 없이. 미안해, 여보. 팀장이 나오라는데. 오늘 내가 없으면 안 된대. 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준서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는 아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금방 돌아올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서아리는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방금까지 떨리던 입술이 천천히 호선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출발했습니다. 황희중 팀장의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수고해요. 내일 아침 정리된 보고서로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리는 침실로 들어가 웨딩드레스를 벗어 옷걸이에 걸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기 직전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어요. 잘 자요, 박준서 씨. 이튿날 아침 박준서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을 때 서아리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로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멈췄어요. 잠시 후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닫혔고 박준서가 거실 소파에 몸을 뉘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향해 눈을 떴어요. 그의 재킷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여자 향수 냄새가 문틈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낯선 향이었어요.
아리는 그 냄새를 조용히 기억 속에 저장했습니다. 황희중 팀장의 새벽 보고 문자도 이미 확인한 뒤였어요. 박준서 23시 14분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진입 확인. 최윤아 씨 거주지와 동일 주소. 이 길 2시 51분 퇴실. 아침 식탁은 화목했습니다. 겉으로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박준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식탁에 앉아 계란말이를 집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한다, 요리.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요. 할아버지가 집밥을 좋아하셔서. 장인어른이 음식에도 눈이 높으시겠다. 대한그룹 회장님이시니. 그 말을 뱉는 순간 박준서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득였습니다. 아리는 그걸 포착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박준서가 출근한 뒤 아리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황희중 팀장의 보고서를 펼쳤어요. 어젯밤 최윤아의 거주지에서 포착된 사진. 2장과 함께 두 사람이 공유한 스프레드시트에 최신 업데이트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목 하나가 새롭게 추가되어 있었어요. 결혼 후 1단계 외부 연락 차단. 그 옆에는 박준서의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투입 시점 조율 필요. 아리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커피잔을 창틀에 내려놓는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어요. 그리고 잠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단계별로 분류하고 실행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분노보다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이제 나복순이라는 사람을 알 차례였습니다. 황희중 팀장이 3달 전부터 수집한 나복순에 관한 자료는 2페이지 분량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깊이 읽으면 다른 무언가가 보였어요. 나복순은 젊은 시절 남편 박근도의 사업이 2번 크게 흔들릴 때마다 주변 인맥을 동원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잃은 지인이 있었고 계약서를 잘못 쓴 채 피해를 입은 거래처가 있었어요. 나복순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살아남으면 됐어요.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었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리는 그 사실을 읽으며 나복순을 단순한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온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해가 연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노보다는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도 없이 나복순이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현관에 나타난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거실부터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창가의 화병, 책장의 책들, 부엌 가전의 브랜드. 나복순의 시선이 물건들 위를 미끄러지는 방식은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매기는 눈이었어요. 집이 아담하네. 처음엔 이 정도도 괜찮지. 아리는 어머님, 앉으세요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나복순은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우리 준서가 결혼하면서 살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아리아가 4명의 통장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부부 공동으로 생활비 관리하기 편하게. 아리는 이미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공동재산 위임 동의서. 서명하는 순간 아리의 자산에 박준서가 법적 접근권을 갖게 되는 서류였습니다. 아리는 겉으로는 서류를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읽었어요. 나복순은 그 모습을 보며 차를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순순히 사인할 것이라는 확신이 담긴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서명하기 전에 제 쪽 변호사한테 먼저 검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찰나의 침묵이었습니다. 나복순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러나 금세 다시 온화한 표정을 되찾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꼼꼼한 게 좋지. 나복순이 돌아간 뒤 아리는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오디오 스피커 받침대 안쪽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오늘 나복순이 들어온 순간부터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임채원 변호사에게 전송하고 녹음 파일은 백업 저장소에 올렸어요. 저녁 박준서가 돌아와 어머니와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가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야, 왜 벌써 들이밀었어? 시간 좀 두고 천천히 하라고 했잖아. 기다리다 늙겠냐? 어차피 순진한 애잖아. 변호사한테 보낸다고 했다고. 그게 뭐. 어차피 내 아들 와이프인데 뭘 못 대어내. 아리는 안방에서 파일의 재생바가 끝까지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임채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어머니가 공동재산 위임 동의서를 들고 왔어요. 추가 녹취도 확보했습니다. 파일 번호 7로 정리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아리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오늘 처음으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이 집에서 매 순간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연기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감정조차 내면 깊숙이 눌러두어야 한다는 것이 몸 어딘가를 조금씩 갉아먹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눈 안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무언가가 단단히 살아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16번의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결혼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박준서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리가 외출하려 하면 요즘 위험하니까 집에 있어라고 했고, 할아버지에게 전화하려 하면 뭘 그렇게 자주 연락해, 우리끼리 해결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기면 신혼인데 왜 남편 두고 나가려 해라는 말이 돌아왔죠. 한 번쯤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리는 묵묵히 받아냈어요. 표정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말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녁마다 안방 문을 잠그고 파일을 펼쳐 목록에 한 줄씩 추가했어요. 쌓이는 기록을 볼 때마다 아리는 자신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아내를 아내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확인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이 연기를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졌어요.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계획 안에서도 사람은 지칩니다. 아리는 그 피로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욕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며 오늘 하루치의 결의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그저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면서 이 벽들이, 이 천장이, 이 창문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어요. 바깥과 단절된 공간, 웃어야 하고 모르는 척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공간, 신혼집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복순이 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함께였어요. 나복순은 그녀를 집안 어른이라고 소개했지만 그 여성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가구, 소품, 아리의 손목에 찬 시계, 주방 가전의 브랜드. 아리는 그 시선의 패턴을 즉시 알아챘어요. 이 집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복순이 안방 서랍을 여는 척하는 동안 그 여성이 아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시댁 어른들한테 좀 더 살가워야죠.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쌀쌀맞아. 아리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황희중 팀장에게 인상착의를 전달했고 다음 날 신원이 확인되었어요. 나복순의 오래된 지인으로 과거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는 그 신원 확인서를 파일에 추가했어요. 나복순이 돌아간 뒤 아리는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 거리에는 퇴근 인파가 흘렀어요. 어딘가에 아이가 웃음소리를 내며 달려가고 연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유리창 하나 너머에 있었어요. 지금 이 집 안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것들이 저 풍경과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나복순은 주변 지인들에게 며느리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윤아가 움직였습니다. 황희중 팀장에게서 긴급 문자가 왔어요. 아가씨, 오늘 오전 최윤아 씨가 아가씨 대학 동창 전찬미 씨에게 접촉했습니다. 아가씨가 결혼 전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흘렸어요. 아가씨 주변 인간관계를 흔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아리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전찬미,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3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소문에 민감하고 한 번 들은 이야기를 묻어두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최윤아가 그것을 파악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이튿날 전찬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리야, 나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 들었는데 괜찮아? 사실이야? 아리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설명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최윤아가 접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전찬미를 통해 소문이 더 번질 수 있었어요. 아리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어요. 결국 보낸 문자는 짧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나 괜찮아.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아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처음 예상보다 더 넓게 번지고 있었어요. 계획 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 안의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이름이 그 계획 안에 들어오는 순간은 달랐어요. 아리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됐어요. 결혼 3주차에 접어들던 어느 밤 박준서는 아리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어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은 그의 옆에는 나복순이 있었고 나복순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리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등이 곧게 펴진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아리야,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박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온도가 이전과 달랐어요. 다정함이 완전히 거쳐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이랑 우리 아버지 회사 계약건 있잖아. 그거 연장하려면 당신 할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리고 이 서류에 사인해. 박강산업이사 등재 동의서야. 당신 이름으로 우리 회사 지분 좀 잡아줘야 대출도 풀리고. 아리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복순을 바라보았어요. 아리아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가족 일엔 협조를 해야지. 안 그래? 협박이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였어요. 아리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죠. 박준서는 그 침묵을 아리의 망설임으로 읽었는지
슬쩍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자꾸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방법을 찾아야 해, 여보. 아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받은 박준서가 무의식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어요. 아리의 눈동자에 담긴 건 두려움도 흔들림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리는 나지막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류에 사인하지 않은 채로 박준서와 나복순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나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그냥 순진한 애잖아. 그러나 그날 밤 박준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리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협박을 받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눈에 더 가까웠어요. 그는 그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저 조용하고 순진한 여자가.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새벽 박준서는 나복순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부엌 창문 가까이 서서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 안으로 아리 핸드폰을 바꿔야 해. 할아버지 쪽으로 연락이 가기 전에. 어떻게 바꿔? 잠깐 손에 넣으면 돼. 비밀번호도 바꾸고 연락처 일부도 지우면 아리가 외부 연락을 못하게 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의존하게 돼. 그럼 내가 내일 낮에 들를게. 핸드폰 충전 핑계로 가져가면 되겠다. 그 통화가 부엌 창문 옆 안방 서랍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아리는 아침에 녹음기를 확인하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리고 즉시 임채원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후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가져가려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메인폰은 깨끗하게 정리해 두시고 백업은 그쪽에 두지 마세요. 아리는 전화를 끊고 메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황희중 팀장과의 대화, 임채원 변호사와의 문자, 할아버지와의 통화 기록을 하나씩 지웠어요. 평범한 신혼주부의 핸드폰처럼. 대신 백업 핸드폰은 속옷 서랍 맨 아래 두꺼운 스웨터 사이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후 2시 나복순이 도착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리아가, 핸드폰 요즘 느리지 않아? 내가 아는 수리점이 있는데 맡겨볼까? 내가 가져다 줄게. 아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나복순에게 건넸어요. 그래요, 어머님. 맡아주세요. 나복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핸드폰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한번 아리를 돌아보는 그 눈빛에는 이제 다 됐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아리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어요. 핸드폰이 사라진 것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빼앗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계획 안의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빈손이 묘하게 서늘했어요. 어제는 친구 전찬미가 흔들렸고 오늘은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박준서와 나복순은 아리를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잘라내고 있었어요. 아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어요. 물이 손을 적시는 동안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색이 평소보다 조금 창백했어요. 눈 아래 그늘도 짙어졌습니다. 밤마다 잠이 얕아진 탓이었어요.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몸이 먼저 한계를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찬물로 두 뺨을 눌렀어요. 차가운 감각이 온 얼굴로 퍼졌습니다. 됐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욕실에서 나온 아리는 침실로 들어가 속옷 서랍을 열었어요. 스웨터를 걷어내고
백업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황희중 팀장의 문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아가씨, 오재현 팀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강산업 내부 관련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만남 주선할까요? 오재현, 박강산업 법무팀장, 황희중 팀장이 2달 전부터 접촉을 시도해온 인물이었어요.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리는 잠시 생각하다 답장을 보냈어요. 네, 주선해 주세요. 조용한 곳으로. 백업 핸드폰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넓게 도심의 빌딩 사이로 그 빛이 번졌어요. 박준서는 지금 아리가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믿을 테죠. 나복수는 며느리를 손에 쥔 것이라 여길 테고요. 그 믿음이 두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 겁니다. 방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방심한 사람은 반드시 빈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백업 핸드폰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리는 박준서가 출근하고 집이 비는 것을 확인한 뒤 침실 문을 잠갔어요. 속옷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할아버지 서병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리야. 할아버지.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한마디. 알겠다. 다치지 않았지? 아리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 아침의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 다치지 않았지? 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계획을 시작하던 날 서재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결의를 다지는 말로 들렸는데 오늘은 그냥 따뜻했어요. 아리는 잠시 그 온기를 느끼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전 서울 종로구의 법무법인 강산 사무실에서는 임채원 변호사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서, 모든 서류는 법원 접수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임채원 변호사는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며 클립을 채웠어요. 그녀는 이 의뢰를 처음 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리가 사무실 소파에 앉아 파일을 꺼내놓던 모습. 흔들림 없이 차분했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던 얼굴. 임채원 변호사는 그 서류들을 봉투에 넣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 봉투가 박준서에게 도달하는 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을 건드렸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대한그룹 본사 17층 전략기획실에서는 팀장 차세훈이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전 빛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회의실에 실무진 6명이 자료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긴급 소집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의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차세훈 팀장 혼자였으니까요. 그는 자료 화면을 띄우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강산업과의 300억 원 규모 인프라 개발 계약 재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 건전성 심층 분석 결과 계약 지속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 회장님의 직접 지시로 계약을 즉시 유보합니다. 관련 공문은 오늘 중으로 발송해 주세요. 실무진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해 제기 가능성은요? 없습니다. 계약서 13조 재무 건전성 조항에 근거한 적법한 해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300억짜리 계약이 그렇게 봄 햇살이 내려앉은 회의실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리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박준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강산업 경영지원팀 직원이었어요. 박준서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아버지 박근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대한그룹에서 계약 유보 공문이 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박근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준서는 복도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3층 아래 사람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잠깐 서아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리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부엌이 따뜻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리는 그가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점심 금방 돼요. 박준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멈췄어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거 아니야.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박준서는 계속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고 아리는 그 계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황희중 팀장에게서 마지막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아리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확인했어요. 박준서, 박강산업 부설 연구소 소속 최윤아를 통해 외부 기업어사의 핵심 기술 자료 전송 정황 확인. 파일 전송 메타데이터 및 수신 기업 내부 메일 확보 완료. 박준서 직접 지시 정황 포착. 산업기밀 유출이었습니다. 아리는 파일의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계약 파기, 이혼 소장,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형사고발. 마지막 카드까지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하늘이 한없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저 하늘 아래에서 한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만 더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강산업 사무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300억 원짜리 계약 유보 소식이 퍼지자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연락을 끊었고 주거래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거절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박근도는 하루에도 수차례 박준서에게 전화했고 박준서는 그 전화를 받으며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아리에게 할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회사가 위기야. 장인어른한테 한마디만 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아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업 일에 저를 개입시키지 않으세요.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준서의 눈에 분노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지로 표정을 눌렀어요. 아직은 아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임채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가씨, 서류 접수 완료됐습니다. 오늘 오후 박준서 씨 측에 이혼 소장이 송달될 예정이고 최윤아 씨 손해배상 청구서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최윤아 씨 재직 중인 회사 쪽에도 관련 자료가 전달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아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맑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햇살 아래에서 오늘 누군가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박준서의 회사 사무실로 법원 송달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박준서는 처음엔 무심코 뜯었어요. 그러나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혼 소장, 원고 서아리, 피고 박준서, 위자료 청구액 30억 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창가에 섰어요.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윤아였어요. 오빠,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리고 나한테 소장이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최윤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계획을 짜고 움직여온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 소장을 보내온 것에 배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도 방금 받았어. 아리가 한 거야. 어떻게 해, 오빠? 3억이 어딨어? 박준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나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복순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신혼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오후 햇살이 카펫 위에 길게 들어와 빛의 사각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위로 나복순의 구두 소리가 날카롭게 찍혔어요. 서아리,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장을 보내? 지금 제정신이야? 아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앉을 상황이야, 지금. 당장 이 소장 취하해. 아리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나복순 쪽으로 천천히 밀었어요. 어머님, 그 안에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나복순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열었어요. 첫 장은 녹취 목록이었어요. 날짜, 시간, 발언 요약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나복순의 눈이 빠르게 훑어 내려갔어요. 어차피 순진한 애잖아. 한 5천만 원이면 되려나. 내 아들 와이프인데 뭘 못 떼어내. 나복순의 손이 파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 장, 공동재산 위임 동의서 사진이었어요. 세 번째 장, 나복순이 데려왔던 중년 여성의 신원 조회 결과였습니다. 사기 전력이 담긴 이력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네 번째 장, 박준서와 최윤아의 통화 요약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장, 전찬미에게 접근한 최윤아의 행적 기록이었어요. 나복순은 파일을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어요. 안색이 창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것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며느리라고 얕보았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파에 서 있던 나복순이 무릎이 꺾이듯 자리에 앉았어요. 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차분하게.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서 씨도요. 나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보였어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압박하던 사람이 자신이 압박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복순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늦게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서울지부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발인은 피해 기업어사 측이었지만 파일 전송 메타데이터와 수신 메일 원본, 박준서의 지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정리해 제공한 것은 황희중 팀장이었어요. 접수 담당 수사관은 자료를 검토하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다는 것을 직업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준서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준서 씨, 산업기술보호수사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주십시오. 박준서가 수사대 출석 통보를 받은 날 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조용히 식어갔어요. 이혼 소장, 최윤아 해고, 수사대 출석 요구. 이 모든 것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쏟아졌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 주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첫날 밤 자신이 돌아왔을 때 아리는 눈물 한 방울 없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위임 서류를 건넸을 때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출 보증 서류를 거절할 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에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빼앗겼을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저항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박준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리가 자신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고 쌓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신이 파놓은 무덤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면서 삽까지 직접 들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나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아리한테 파일 봤어요? 봤다. 준서야, 그 애가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나복순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준서는 말을 잃었어요. 나복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녹취가 있어. 내가 한 말이 날짜별로 다 기록되어 있더라. 내 통화 내용도. 박준서는 천천히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서아리에게 접근하던 날, 유나와 함께 작전을 짜던 날, 결혼식장에서 웃으며 손을 잡던 날. 그 모든 순간에 아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설마.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박준서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사냥한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사실 자신이 사냥당하고 있었다는 것. 이튿날 오전 산업기술보호수사대 별관 3층. 형광등이 창백하게 켜진 조사실에서 박준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수사관은 파일을 펼쳤어요. 그 두께를 본 순간 옆에 앉은 변호사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수사관은 첫 장부터 차례로 제시했어요. 파일 전송 기록, 전송 시각, 파일 용량, 수신지 IP 주소. 다음 페이지는 수신 기업어사의 내부 메일 캡처본이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박준서가 최윤아에게 보낸 메시지 요약이었어요. 이번 주 안에 전달해. 파일 번호 맞춰서. 박준서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의뢰인은 오늘 진술을 거부합니다.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진술보다 자료가 더 많으니까요. 같은 시각 강남구 한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아리는 오재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황희중 팀장으로부터 사전에 인물 정보를 전달받은 터라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어요. 허름한 점퍼에 안경을 쓴 조용한 인상의 중년 남자. 박강산업 법무팀에서 8년을 일한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우면서도 원칙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재현은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박강산업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박 대표님이 좋은 분이셔서요.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게 억울해서 왔습니다. 아리는 봉투를 열었어요. 박준서가 회사 내부 계좌를 조작해 유령법인으로 빼돌린 자금 흐름 내역이었습니다. 총액 27억 원. 기간은 최근 2년이었어요. 아버지 박근도도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던 내역이었습니다. 아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팀장님,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준서 씨가 이 자료를 이용해 외부 거래처 2곳의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빼돌리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이미 손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황 팀장님한테 아가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아리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제대로 쓰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근도는 내부 감사 결과를 들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27억? 이게 사실이야? 박준서는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 그건 됐다. 박근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짧은 두 마디가 어떤 긴 질책보다 무거웠어요. 박준서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았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아침, 박준서는 자택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초인종 소리에 나복순이 먼저 문을 열었고 제복을 입은 수사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나복순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어요.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하는 동안 박준서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도 없이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눈이 한번 흔들렸어요. 나복순은 현관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이 문틀을 붙잡았어요.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설계했던 계획들, 며느리를 압박하던 서류들, 아들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온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잃고 흩어졌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도 없이 그 시각 서아리는 도곡동 펜트하우스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설계하기 시작했던 날부터 이 집은 무대였어요. 그리고 오늘 무대가 거치는 날이었습니다. 박스 하나에는 책들이 담겼고 다른 박스에는 옷가지들이 담겼어요. 아리는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들을 하나씩 꺼내 파일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들이 지난 3주 동안 모든 것을 기억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이 나간 뒤 혼자 샴페인을 들고 바라보던 그 야경이 기억났어요. 그때 이 창은 결의의 창이었습니다. 지금 이 창은 달랐어요. 봄 아침의 햇살이 유리를 투명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 너머로 도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침표의 창이었어요. 아리는 짐 박스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한편 최윤아는 그 무렵 자신의 처지를 직면하고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고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박준서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3년을 함께 계획을 짜고 실행해온 남자가 구치소 안에서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은 날 최윤아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처음 박준서와 손을 잡았을 때 자신도 이 계획의 설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준서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달랐어요. 자신 역시 박준서에게 수단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최윤아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최윤아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박준서를 원망했습니다. 서아리를 원망했어요. 그러나 가장 오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법원은 최윤아에게 손해배상금 3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일부를 마련했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합의를 거쳤어요.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재현은 박강산업의 법정관리 과정에서 구조조정 실무를 맡아 끝까지 회사를 지켰어요. 박근도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고 오재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이틀 후 법원에서 이혼 소장 첫 심리 기일이 통보되었습니다.
박준서는 구치소에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이혼에 반대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진 뒤였어요. 임채원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는 2개의 박스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검토하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하고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혼 판결문이 아리의 손에 도달했습니다. 위자료 30억 원 지급 명령 포함이었어요. 아리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았어요. 12페이지 안에 지난 2달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하며 다졌던 결에 밤마다 잠들기 어려웠던 피로, 윤가희의 전화를 받으며 눌렀던 감정들, 전찬미의 문자를 지우고 다시 썼던 손가락. 그 모든 것이 이제 활자로 정리되어 그녀의 손 안에 있었어요. 아리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흐를 것 같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상태로 있다가 판결문을 파일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들어 박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치소 수신 전화였어요. 2번의 신호음 뒤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칭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박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결 나왔어요. 그리고 준서 씨 아버지 회사 오늘 법정관리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전화기 너머 구치소 면회실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고 좁고 냄새 없는 공간. 3천억 원의 자산을 꿈꾸던 남자가 도달한 자리였어요. 여보, 파산 축하해. 아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넓고 맑았습니다.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직후 2달간 아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책을 읽고 오래 걸었어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아무것도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의 자리에서 다른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 아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이 있는 서재. 8개월 전 내사 보고서를 받았던 그 자리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IT 플랫폼 사업부 맡아보고 싶어요. 서병철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손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던 날 그 눈빛으로 돌아온 손녀였어요. 그러나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의 눈빛이 결이었다면 지금의 눈빛은 그 결이가 다 쓰이고 난 뒤에 남은 더 깊고 조용한 무언가였어요. 해봐라. 아리가 사업부를 맡은 지 6개월 만에 분기 매출이 2배로 올랐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리한 사업부 사무실에서 아리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도심이 깨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창가가 좋았어요. 신혼집의 창가와는 달랐습니다. 이 창가에서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서아리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윤가희를 만난 날, 2 사람은 종로의 오래된 카페에 앉았어요.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윤가희가 라테 한 모금을 마시고 아리를 바라보았어요. 아리야, 근데 너 처음부터 다 알고 한 거 맞지? 아리는 커피잔을 들며 눈을 살짝 구겼습니다. 뭘 다 알아?
나는 그냥 결혼했지. 거짓말. 두 사람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카페 안에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고 아리의 얼굴에도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윤가희가 웃음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 질문에 충분히 답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햇살 아래에서는 괜찮았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 그녀가 보냈던 짧은 문자 하나.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이제 서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신혼 첫날 밤부터 시작된 배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서아리의 모습.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많이 쓰이셨을 것 같아요. 완벽한 계획 뒤에서 매일 밤 혼자 찬물로 세수하며 버텨온 그녀의 시간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도 상처는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스스로 안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걸 서아리가 조용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한 복수의 쾌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을 지키는 것, 부당함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 그 세 가지가 서아리가 걸어온 길이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한 번쯤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배신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